아비냐 아난드가 가장 최근에 포스팅한 게시물에 따르면 2025년 11월 말 매우 특별한 명상에 들어갔다고 전해진다. 그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한국에 가져올 변화를 보기 위해 점성학적 주기와 에너지 흐름을 깊이 있게 분석했다. 그 결과는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불안한 것이었다. 아비냐는 이를 이중 운명의 시나리오라고 부른다. 즉, 위대한 성취와 극심한 위험이 동시에 온다는 뜻이다. 아비냐는 기존의 많은 예언가들과 달리 특정 인물을 직접 지목하지 않는다. 대신 에너지의 패턴, 역할의 구조, 그리고 우주적 시간표를 제시한다. 그의 표현으로는 2025년의 크리스마스는 한국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의 선택의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2026년 전체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아비냐는 자신의 최종 예언을 이렇게 시작한다고 전해진다. 나는 행성자리의 배열을 통해 2025년의 크리스마스 아침, 한국의 모습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아침은 다른 아침이 아닙니다. 그날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결정적인 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비냐는 계속한다. 나는 하늘을 봤습니다. 일반적인 겨울하늘이 아니라 뭔가 거대한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 듯한 하늘. 그 하늘 아래에는 3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아비냐가 본 새 지도자에 대한 설명은 매우 상징적이다. 그는 이들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역할과 에너지로 설명한다. 첫 번째 지도자는 나는 그를 정의의 기둥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정부, 국회 또는 사법부의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특징은 그가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부정과 부패의 구조를 세상 앞에 드러낼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비냐는 이 첫 번째 지도자의 역할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 사람이 행할 놀라운 일은 단순한 정치적 스캔들의 폭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 전체에 걸쳐 있는 부정의 네트워크를 동시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동안 서로 다른 분야, 서로 다른 진영으로 보였던 부정과 부패들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는 강조한다. 이것이 가져올 충격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국민부터 시작해서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 모두가 이 폭로에 의해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국 사회의 정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지도자는 나는 그를 화해의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정치인일 수도, 종교 지도자일 수도, 또는 문화 인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역할은 매우 명확합니다. 그는 첫 번째 지도자의 폭로로 인해 극도로 나뉜 한국 사회를 다시 연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비냐는 이를 설명한다. 첫 번째 지도자가 부정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 지도자는 그 드러남을 통해 사회를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한국이 이 폭로 이후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는 덧붙인다. 두 번째 지도자가 행할 놀라운 일은 서로 대립하는 세력들을 한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담이든 집회든 또는 어떤 형태의 모임이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한국 사회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약속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지도자는 나는 그를 미래의 설계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정부의 정책 수립자 또는 사회 개혁자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역할은 첫 번째 지도자의 폭로와 두 번째 지도자의 화해를 바탕으로 한국이 새로운 시스템과 구조 위에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비냐는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세 번째 지도자가 행할 놀라운 일은 법 개정, 제도 개혁, 그리고 사회 전체의 체질 변화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가 다시는 이렇게 심해질 수 없도록
국가의 기본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는 강조한다. 이 세 번째 지도자가 없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지도자의 노력은 일시적인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지도자가 실제로 시스템을 바꾼다면 한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아비냐가 매우 강조하는 부분은 이 세 지도자의 행동이 모두 크리스마스 시즌 또는 크리스마스 직후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점성학적으로 에너지 주기로 볼 때 크리스마스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영적 문턱입니다. 한국도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세 명의 지도자가 거의 동시에 움직일 것입니다. 아비냐는 이 동시성의 의미를 설명한다. 만약 이 세 행동이 서로 떨어져서 일어났다면 각각은 개별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의 동시에 일어날 때 그것은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정치나 경제 분야만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 전체의 영적 각성을 뜻합니다. 아비냐의 예언이 매우 불안한 부분은 바로 여기다. 새 지도자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순간 제사의 인물이 등장한다. 나는 또 하나의 인물을 봤습니다. 이 사람을 제사의 인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새 지도자와는 다릅니다. 새 지도자가 빛의 역할을 한다면 이 제사의 인물은 그림자의 역할을 합니다. 아비냐는 이 제사의 인물이 정확히 누구인지 어디서 나타날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대신 그의 에너지 패턴을 설명한다. 이 제사의 인물은 이미 사회 어딘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 지도자가 크리스마스 무렵 긍정의 에너지를 방출할 때 이 제사의 인물도 정확히 같은 시점에 움직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비냐의 가장 강력한 경고는 이 부분이다. 제사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한국에는 엄청난 재앙이 몰려올 것입니다. 아비냐는 이 재앙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징적인 설명을 통해 그 본질을 드러낸다. 이 재앙은 경제적일 수도, 정치적일 수도, 사회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연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한국이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마치 폭풍이 갑자기 도시를 덮치듯이 그는 계속한다. 이 재앙의 특징은 그것이 새 지도자의 긍정적 움직임과 정확히 대비를 이룬다는 점입니다. 한쪽에서는 한국이 부정을 드러내고 화해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할 때 다른 한쪽에서는 거대한 외부의 힘이 한국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아비냐는 제사의 인물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역할과 에너지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제사의 인물은 한국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외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정치인일 수도, 외세의 대리인일 수도, 또는 조직된 세력의 수장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의도입니다. 아비냐는 제사의 인물의 의도를 이렇게 설명한다. 이 사람은 한국이 정화되고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새 지도자의 노력이 한국을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시키려는 것이라면 제사의 인물은 그 변화를 방해하려는 에너지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는 더욱 불안한 톤으로 말한다. 더 나쁜 것은 제사의 인물 자신도 새 지도자의 움직임에 의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첫 번째 지도자가 부정을 드러낼 때 제사의 인물도 동시에 누군가의 조종을 받는 인물로서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대한 상충 성장과 위기의 동시 진행. 아비냐는 이를 이중 에너지의 시나리오라고 부른다. 2025년 크리스마스 시즌, 한국은 두 개의 극단적 에너지를 동시에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는 희망과 정화의 에너지, 다른 하나는 혼란과 위기의 에너지입니다. 그는 설명한다. 보통의 국가 위기는 그 나라가 약할 때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자신의 부정을 직면하고 그것을 정화하려는 순간, 정확히 그때 외부의 위협이 가장 극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악의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아비냐는 2026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말한다. 크리스마스의 새 지도자와 제사의 인물의 충돌은 2026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 전반은 세 가지와 하나가 싸우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는 계속한다. 만약 새 지도자의 연합이 제사의 그림자를 이겨낸다면 한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나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사의 인물과 그 배후 세력이 이 정화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방해한다면 한국은 다시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비냐는 한국이 구체적으로 조심해야 할 것들을 나열한다. 첫 번째 위험, 새 지도자의 분열. 새 지도자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의 폭로가 자신의 진영에도 피해를 입히면 그 진영이 방어에 나설 것입니다. 두 번째 지도자의 화해 시도가 어떤 진영에는 배신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도자의 개혁 시도가 너무 급진적이어서 반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아비냐는 경고한다. 만약 이 세 지도자가 서로 싸우게 된다면 제사의 그림자는 그 틈을 노릴 것입니다. 국민도 다시 진영으로 나뉠 것이고 정화의 과정은 중단될 것입니다. 두 번째 위험, 외부 위협의 증가. 제사의 인물의 등장과 함께 한국 국내의 부정과 부패에 대한 폭로가 국가 안보와 엮일 수 있습니다. 또는 국제 관계에서 한국의 입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외부 세력이 한국에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아비냐는 이를 설명한다. 중국, 북한, 일본, 심지어 미국까지도 한국의 내부 갈등을 이용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의 그림자가 재앙을 가져오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 심리적 패배감. 한국 국민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심리적 패배감입니다. 새 지도자의 놀라운 행동으로 희망을 품었다가 제사의 인물의 등장과 함께 다시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진동은 국가 전체의 에너지를 약하게 만듭니다. 아비냐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둔 한국에 이렇게 말한다. 2025년 크리스마스는 단순한 종교 축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새 지도자의 등장은 한국의 내부 정화의 신호입니다. 그들의 놀라운 행동을 기대하고 응원하십시오. 그는 계속한다. 하지만 동시에 제사의 그림자를 경계하십시오. 그것은 매우 구체적일 수도 있고 매우 미묘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의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내부의 저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림자가 나타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한국은 이중 시험을 맞이합니다. 한편으로는 정화와 개혁의 기회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큰 위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잘 헤쳐나간다면 2026년의 한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나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하지만 한쪽에만 집중하거나 한쪽을 간과한다면 한국은 다시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새 지도자와 제사의 그림자의 의미. 아비냐는 이 네 인물의 등장이 순수히 정치적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들은 사실 한국 사회의 무의식적 욕망의 구현입니다. 정의를 원하고 화해를 원하고 개혁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 변화를 두려워하는 한국인들의 내면이 이 네 인물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는 설명한다. 새 지도자는 한국이 되고 싶은 모습이고 제사의 그림자는 한국이 여전히 남아있는 옛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둘의 충돌은 결국 한국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아비냐의 최종 예언은 이것이다. 크리스마스 이후 한국은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일직선의 진보가 아니라 나선형의 상승이 될 것입니다. 위로도 가고 때로는 아래로도 내려가고 옆으로도 흔들리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는 덧붙인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새 지도자의 정화가 너무 급진적이어서 한국의 근본을 흔들어서도 안 되고, 제사의 그림자의 저항이 너무 강해서 변화를 완전히 막아서도 안 됩니다. 균형입니다. 우주적 균형. 아비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전해진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한국도 2025년 크리스마스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려고 합니다. 새 지도자는 그 출산의 산파 역할을 할 것이고, 제사의 그림자는 그 출산을 방해하려는 수축의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는 계속한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출산의 고통이 클수록 태어나는 생명도 더욱 강하고 건강합니다. 한국이 이 고통을 통과하면 그 이후의 한국은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의 가장 마지막 말은 이것이다. 한국이 조심해야 할 것은 제사의 인물이나 그림자라는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자신 내부의 두려움과 의심입니다. 만약 한국이 새 지도자를 의심하고 그들의 행동에 비판만 퍼붓는다면 제사의 그림자는 그 틈을 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한국이 새 지도자를 믿고 따르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과도함을 견제할 수 있다면 한국은 이 시험을 통과할 것입니다.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은 결국 한국이 마주칠 선택의 갈림길을 그려내는 것이다. 새 지도자의 정의로운 행동과 제사의 그림자의 저항, 이 두 극단의 중간에서 한국이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2026년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2025년의 크리스마스는 한국에 있어 표면 위의 축제이면서 동시에 내부의 격렬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아비냐의 예언. 새 지도자가 놀라운 일을 행하는 바로 그 순간 제사의 그림자도 등장한다. 그리고 그 충돌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조심해야 한다. 아비냐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이 시험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는 결국 한국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영국 런던 남서부에 거주하는 72세의 토마스 윌슨은 세계 여러 국가의 재난 관련 예언으로 알려진 중견 예언가다. 그는 자신을 역사의 기억을 읽는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즉, 어떤 장소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비극을 감지하고 그 비극의 에너지가 다시 활성화될 위험성을 본다는 의미다. 토마스는 특히 자연재해가 과거의 비극과 겹치는 장소에서 나타나는 반복의 악순환 패턴을 주목해왔다. 토마스 윌슨은 1990년대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했으며 그의 예언 스타일은 매우 학술적이다. 그는 과학적 데이터 지질학, 구조론, 해수면 변화와 영적 감지를 결합하는 독특한 방식을 취한다. 2004년 인도양 지진 해일 이전, 그는 동남아 해역의 에너지 불균형에 대해 기록해두었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전에는 여러 영상 속에서 일본 북동부 해역의 기묘한 정적을 반복해서 언급했다. 물론 그의 예측이 항상 정확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가 지목한 지역과 시기가 실제 사건과 겹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토마스가 일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다. 그는 일본을 역사적 트라우마가 깊은 나라로 본다. 전쟁, 원포, 지진, 쓰나미, 원전 사고 등이 겹쳐 내려온 이 나라에는 그의 표현대로라면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의 에너지가 곳곳에 남아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 상처의 장소들, 특히 대량의 생명이 한 번에 사라진 곳들이 다시 울어야 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느낀다고 그는 말해왔다. 2025년 말 토마스 윌슨은 일본의 구체적인 미래를 담은 예언을 공개했다. 그것은 단순한 지진이 올 것이다 라는 일반적인 경고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지역, 그리고 그 지역이 왜 다시 그런 비극을 맞이하려 하는지에 관한 역사적 맥락까지 담고 있다. 나는 물이 기억하는 것을 본다. 토마스 윌슨은 자신의 최종 경고를 이렇게 시작한다.
나는 명상 중에 매우 구체적인 비전을 보았습니다. 물이 기억하는 것을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는 인류의 역사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 바다가 이제 과거의 기억을 깨우려고 합니다. 그의 표현은 매우 시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불안하다. 물이 기억을 가진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비논리적이지만 토마스의 영적 관점에서는 어떤 장소에 각인된 대규모 비극의 에너지가 지질학적 변화와 함께 재활성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이를 역사적 반복의 신호라고 부른다. 토마스는 계속한다. 나는 일본의 여러 해역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렬하게, 가장 명확하게 보인 곳은 한 곳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목숨을 잃었던 곳입니다. 그 비극의 에너지가 아직도 그곳의 물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다시 깨어나려고 합니다. 토마스가 지목하는 지역을 명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일본의 비극의 역사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토마스의 비전에는 여러 시간대가 겹쳐 있다. 2011년의 대지진, 그리고 그 이전의 여러 대재난들. 토마스는 기록에서 이렇게 남긴다. 내가 본 물의 기억은 단 하나의 사건에만 닿아 있지 않습니다. 도호쿠 해역은 과거 1000년 동안 여러 번 깨어났습니다. 1000년 전의 쓰나미, 몇백 년 전의 대지진, 그리고 2011년의 비극. 이 모든 것들이 겹쳐 있는 곳입니다. 그가 본 비전 속 도호쿠 지역은 죽음의 역사를 반복하는 땅으로 표현된다. 아메쿠사로부터 오케에 이르는 오래된 해안선, 살리쿠 해안에 깎아지른 절벽들, 그리고 그 아래 펼쳐진 깊은 해구. 토마스의 표현으로는 지구가 스스로를 지우려는 듯한 극도로 불안정한 구조를 가진 곳이다. 그 지역은 과거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가슴 아픈 곳이다. 토마스 윌슨이 자신의 경고 속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본 지역에서는 과거의 엄청난 수의 생명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자연재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역사의 무게를 짊어진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이 다시 반복될 위험이 지금 현재 일본의 지반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토마스는 역사 기록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도호쿠 해안은 일본 역사에서 쓰나미의 고향이라고 불러야 할 곳입니다. 869년 호쓰나미, 1611년 경장 쓰나미, 그리고 2011년 대지진 쓰나미. 이들은 서로 다른 시대에 일어났지만 모두 같은 해역에서 비슷한 규모로 그리고 비슷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가 본 비전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죽은 자들의 정신이 그 장소에 남아있다는 느낌이다. 토마스는 이를 스피리추얼 임프린트라고 부른다. 어떤 장소에 매우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생명을 잃을 때 그들의 집단적 에너지가 그 공간에 깊이 각인됩니다. 그것은 물리적이지 않지만 지각과 맞닿아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지각이 다시 움직일 때 함께 울리게 됩니다. 토마스가 본 장면 중 하나는 매우 구체적이다. 해안 도시들이 있습니다. 작은 어촌, 항구 도시, 그리고 큰 도시들의 해안. 이곳들에는 쓰나미로부터 살아남은 사람들과 그 시대에 죽은 자들의 추념비, 기념관, 그리고 복구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본 미래에는 그 복구의 흔적들도 다시 한번 물로 덮이게 됩니다. 2026년 엄청난 쓰나미와 지진의 구체적 시나리오. 토마스는 2026년을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을 본다. 그는 특정 월일을 명시하지 않지만 시간대와 징후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2026년 도호쿠 해역의 판 구조가 결정적인 움직임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감지하기 어려운 미세한 움직임으로 시작되지만 몇 주 또는 몇 개월에 걸쳐 점차 강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임계점을 넘어섭니다. 토마스가 본 비전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쓰나미의 높이다. 나는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쓰나미를 봤습니다. 파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벽입니다. 마치 바다 전체가 한 번에 일어나는 것 같은 벽. 그 벽이 해안에 닿을 때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는 계속한다. 2011년의 쓰나미는 높이가 대략 40m 정도였습니다. 내가 본 미래의 쓰나미는 그것보다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진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011년은 진도 9였습니다. 내가 본 미래의 지진은 그 이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은 명확하지만 이름을 직접 말할 수 없다. 흥미롭게도 토마스는 자신이 본 지역을 직접 명시하지 않는다. 대신 매우 구체적인 지리적, 역사적 단서들을 남긴다. 그 지역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깊은 만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 안의 물은 늘 어둡고 수심이 깊습니다. 해안에는 작은 어촌들이 줄지어 있고 각각의 마을에는 미나모토지의 씨 같은 오래된 신사나 추념비가 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쓰나미의 역사를 안고 살아갑니다. 거의 모든 주민이 아는 이야기, 학교에서 배우는 이야기가 바로 과거의 대재난입니다. 그는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 내가 본 비전 속 지명은 여러 개입니다. 릭젠, 살리쿠, 그리고 그 안의 여러 항구 도시들. 특히 한 도시는 2011년 대지진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곳과 매우 가깝거나 같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토마스의 표현을 해석하면 그가 본 지역은 살리쿠 해안, 특히 오우토쿠 반도부터 리쿠존 지역에 걸친 영역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센다이, 이시노마키, 카마이시 같은 도시들이 이 지역에 속한다. 과거의 비극이 물속에서 울고 있다. 토마스가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는 방식에는 매우 구체적인 감정 표현이 들어간다. 내가 보는 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나는 그 장소의 슬픔을 봅니다. 2011년 쓰나미로 죽은 사람들의 수는 약 1만 6천 명입니다. 이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에 1만 6천 명이 바다에 삼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의 울음소리, 그들의 마지막 호흡, 그들의 절망이 모두 바다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계속한다. 물은 기억합니다. 지질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영적으로 그리고 에너지적으로 그 비극의 장소는 다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지진이 몇 번이고 반복되는 곳, 집안이 불안정한 곳, 그곳에서는 과거의 에너지와 현재의 에너지가 만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폭발할 때 같은 비극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마스가 본 비전 중 가장 슬픈 부분은 그 비극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2011년 이후 일본의 과학자들과 정부는 다음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은 언제 올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왔습니다. 또한 도호쿠 지역은 정말 안전해졌는가라는 질문도 반복해왔습니다. 답변은 항상 모릅니다.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입니다. 그 언제든이 2026년 전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진의 규모, 그리고 그 이상의 것. 토마스는 지진의 순수한 규모에 대해 말하는 것만큼 그 지진이 가져올 2차, 3차 피해에 대해서도 강조한다. 내가 본 비전에서 지진 자체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각 변이의 범위입니다. 2011년 지진은 태평양 판과 북아메리카 판의 경계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본 미래의 지진도 같은 장소이거나 매우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움직임이 더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연쇄 효과에 대해 설명한다.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면 그것은 인접한 다른 단층과 판 경계까지 자극합니다. 2011년 이후 일본 곳곳에서 여진과 유도 지진이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본 2026년 전후의 지진은 그런 연쇄 반응을 훨씬 더 크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스가 강조하는 것은 화산 활동과의 연계다. 지진과 화산은 같은 지질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지각이 움직이면 화산계도 반응합니다. 나는 도호쿠 지역의 화산들, 특히 반다이산이나 다다미산도 텐펑 같은 오래된 화산들이 지진 이후에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왜 하필 그곳인가? 과거와 현재의 만남.
토마스가 매우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과거에 비극이 일어났던 곳이 다시 비극의 장소가 되는 것은 단순한 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 반복의 패턴입니다.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역사적 사례를 든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규모의 재난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그 장소의 지질 구조 때문일 수도 있고 동시에 그곳에 새겨진 역사의 무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도쿠헤아는 그 둘 다에 해당합니다. 토마스는 이를 역사의 기억이라고 표현한다. 어떤 장소에 매우 큰 비극이 일어났을 때 그 장소의 모든 것, 물, 글, 공기,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영혼, 이 비극의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지질학적 변화가 그 에너지를 자극할 때 비슷한 규모의 비극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가 본 비전에서 가장 아픈 부분은 2011년을 겪은 사람들이 다시 같은 비극을 맞이해야 한다는 가능성이다. 생존자들은 이미 한 번의 대재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억을 안고 복구 과정을 겪고 새로운 방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본 미래에서는 모든 그것이 다시 한번 시험받게 됩니다. 2026년 어느 때쯤 계절의 신호. 토마스는 구체적인 월일을 말하지 않지만 매우 상징적인 표현으로 시간대를 암시한다. 겨울이 이제 막 끝나가려는 시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로 옮아가려는 그때, 사람들이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늘을 보는 시기, 바로 그때쯤 바다 아래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화이트아웃, 블랙아웃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바다는 블루아웃 같은 상태에 들어갑니다. 물이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기 직전에 죽음의 정적인 상태, 또는 다른 시점도 언급한다. 여름 성수기, 관광객과 행락객들로 해안이 붐비는 시기, 시간의 흐름이 느려지고 사람들이 자연에 접근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계절. 바로 그런 때에 자연이 자신의 거대한 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토마스의 표현을 종합하면 2026년의 늦겨울부터 초봄 2월 말 3월 초 또는 여름 성수기 6월 말 7월 초 사이에 큰 지진과 쓰나미가 올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토마스가 자신의 경고와 함께 꼭 강조하는 부분은 이것이 공포 선동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비를 위한 메시지라는 것이다. 과학자들의 언어로, 그리고 영적인 언어로 일본은 이미 다음 거대 지진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비전이 맞다면 그 언제가 매우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토마스는 도호쿠 지역의 주민들과 일본 정부에 직접 말하려는 것처럼 말한다. 2011년 이후 당신들은 현저히 나은 방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더 높은 방파제, 더 빠른 피난 시스템, 더 정확한 관측 장비. 이 모든 것이 다음 재난에서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는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설명한다. 2011년의 생존자들, 그리고 그 세대의 자녀들. 당신들은 또다시 올 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당신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정신적 강함을 갖추게 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선택은 반복되지 않는다. 토마스의 경고의 마지막 부분은 매우 철학적이다. 내가 본 비전은 지진과 쓰나미가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인류의 응답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를 설명한다. 2011년 이후 일본은 많이 배웠습니다. 복구 과정에서, 방제 시스템 구축에서, 그리고 심리적 재활 과정에서. 당신들은 다음번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본 미래의 지진이 온다면 그것의 피해는 2011년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사망자의 수는 더 나은 대비와 선택에 의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토마스는 자신의 경고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미래를 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선택에 의해 바뀔 수 있습니다. 일본이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비를 강화하고 마음의 준비를 한다면 2026년이 2011년과 같은 비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의 가장 마지막 말은 이것이다. 과거에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을 위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나는 재난을 경고하지만 동시에 희망을 본다. 그것은 일본이 그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정신적, 물질적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준비를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할 때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이 땅에서 일어났던 모든 비극, 그리고 그 비극을 이겨낸 사람들의 정신을, 토마스 윌슨의 예언은 단순한 지진 예측을 넘어 역사의 반복에 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 그가 지목하는 도호쿠 해안, 특히 살리쿠 지역은 과거 1000년 동안 여러 번 거대한 쓰나미에 의해 강타당했던 곳이다. 그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그 역사의 한 부분일 수 있다. 토마스가 본 2026년 전후의 미래는 그 역사가 또 다시 반복될 가능성을 나타낸다. 하지만 토마스의 메시지는 단순한 비관이 아니다. 오히려 역사는 반복되지만 인류의 대응은 진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담고 있다. 2011년을 겪은 일본은 그 비극으로부터 배웠다. 그 배움이 다음 재난 앞에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이 토마스의 경고 속에 깔려 있다. 2026년 도호쿠 해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토마스 윌슨이라는 가상의 예언가가 남긴 메시지는 분명하다. 과거가 물속에서 울고 있고 그 울음이 다시 들릴 날이 가까워 올 수 있다. 그때를 위해 지금 이 순간의 대비와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세 대의 비행기가 한국에 착륙할 것이다. 이것은 곧 한국은 이 색깔로 물들게 될 것이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 거주하는 66세의 에스더 크리스탈은 미국의 보수적 기독교 전통과 현대, 영성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독특한 예언가다. 그녀는 더 헤럴드 오브 디바인 트루스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며 특히 기독교적 영적 관점에서 세계 사건들을 해석하는 예언으로 유명하다. 에스더는 1970년대 미국의 예언 운동의 한복판에서 성장했으며 그의 어머니도 당시 유명한 예언자였다. 에스더가 독특한 점은 그녀가 보는 예언들이 항상 영적 차원과 물질적 차원의 두 가지를 동시에 다룬다는 것이다. 그녀는 하나님의 계획은 영적 현실과 물질적 현실을 동시에 변화시킨다고 믿고 있으며 따라서 그녀의 예언은 종교적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구체적이다. 그녀는 2000년 초부터 아시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특히 한국을 영적으로 선택된 국가라고 봐왔다. 에스더는 2016년에 한국의 영을 볼 때 나는 매우 밝은 에너지를 본다.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영적으로 가장 깨어난 국가이다라고 말했고 이후 한국의 영적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19년에는 2020년대 중반 한국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것이 세계 영적 운동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2022년에는 한국의 젊은 세대가 영적 각성을 경험할 것이고 이는 기독교 전통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크리스마스 시즌, 에스더는 한국에 관한 최종 계시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이 계시는 크리스마스의 영적 의미를 재정의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2026년 미래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 한다. 그녀는 이 계시가 하나님의 한국을 향한 최종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 한국의 하늘에서 매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처럼 이번 크리스마스에 한국에도 큰 기쁨의 소식이 임할 것입니다. 에스더의 가장 구체적인 환상은 세대의 비행기 이미지였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한국의 하늘에서 세 대의 비행기가 거의 동시에 도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 비행기는 엄청난 속도로 한국의 땅에 내려앉고 문이 열리면서 빛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빛은 매우 밝고 따뜻하고 그리고 매우 구체적입니다. 에스더는 이 세 대의 비행기가 정확히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설명했다. 첫 번째 비행기는 돈을 실어옵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경제적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로운 부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부정과 부패로 인해 수탈당해온 부가 올바른 경로를 통해 한국에 돌아올 것입니다. 부자들의 이기적 부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나누는 정의로운 부를 말합니다. 그녀는 계속했다. 두 번째 비행기는 권력을 실어옵니다. 하지만 이것도 평범한 권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로운 권력입니다. 그동안 권력을 쥔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용해온 권력이 이제는 국민을 위해 사용되는 권력으로 변할 것입니다. 권력의 본질 자체가 변할 것입니다. 에스더는 마지막 비행기에 대해 설명했다. 세 번째 비행기는 인기를 실어옵니다. 하지만 이 인기도 평범한 대중적 인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성의 인기입니다. 거짓된 이미지로 얻은 인기, 속임수로 얻은 인기가 아니라 진정한 영혼의 빛으로 인해 얻게 되는 인기를 말합니다. 한국에서 정직함이 가장 큰 인기가 될 시대가 올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새 비행기가 겉으로 보이는 물질적 이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새 비행기는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의 성벽에 있는 12 진주문을 의미합니다. 각 진주는 서로 다른 차원의 구원을 나타냅니다. 한국도 이제 그러한 진주 같은 도시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첫 번째 비행기의 돈은 경제적 구원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물질주의적 경제가 아니라 정의와 나눔을 기반으로 한 경제입니다. 두 번째 비행기의 권력은 정치적 구원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정치가 이제 진정한 민주주의와 정의의 기초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비행기의 인기는 영적 구원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영혼이 깨어나고 진정한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세 비행기가 동시에 도착한다는 점을 매우 강조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적 변화, 정치적 변화, 영적 변화가 모두 동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한국 사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준비해온 결과입니다. 마치 악기 오케스트라가 한순간에 음악을 시작하는 것처럼 에스더는 이 새 비행기의 도착이 한국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을 설명했다. 이 새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하면 한국은 더욱 강대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강대함은 물리적 강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도덕적, 문화적 강함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구체적으로 말했다. 한국이 강대해진다는 것은 한국이 세계의 정치적, 군사적 중심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 세계 영적 운동의 중심이 되고 도덕적 리더십의 중심이 되며 정의로운 경제 모델의 중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약한 자들의 나라, 정의로운 나라, 영적인 나라로 인식될 것입니다. 에스더는 또한 이 강대함이 영내 영향력으로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이렇게 강대해질 때 동아시아 전체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중국도, 일본도, 북한도 한국의 변화를 지켜보고 그로부터 배울 것입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정의와 영적 각성이 동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에스더의 예언 중에서 가장 정치적이고 극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또한 매우 어두운 환상도 보았습니다. 한국의 일부 세력, 즉 붉은 세력이 모조리 처단될 것입니다. 에스더는 여기서 붉은 세력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주의 깊게 설명했다. 이 붉은 세력은 특정한 정치 색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붉은색은 성서에서 죄, 부정, 악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따라서 붉은 세력은 한국 사회에서 부정과 악을 행하는 모든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어느 진영에 속해 있든 말입니다. 그녀는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붉은 세력이란 부정부패에 빠진 관료들,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인들, 거짓된 언론, 인권을 유린하는 기업들, 그리고 모든 형태의 악행을 일삼는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모조리 처단된다는 것은 그들의 악행이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과정이 얼마나 구체적일 것인지에 대해 말했다. 이 과정은 즉각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6년을 통해 점진적으로 그리고 결국은 완전하게 실현될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의 촛불들이 하나씩 켜지는 것처럼 한국 사회의 여러 곳에서 정의의 빛이 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에 노출된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에스더의 예언 중에서 가장 영적이면서도 희망적인 부분은 뿌리에 관한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또한 매우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뿌리가 더욱 밑으로 깊게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자신의 근본에 더욱 깊이 닿고 더욱 굳건해진다는 뜻입니다. 에스더는 이 뿌리의 의미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뿌리는 한국의 영적 유산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외래의 이데올로기와 문화에 흔들려 왔습니다. 서양 문명, 공산주의, 자본주의 등이 한국을 여러 방향으로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이 자신의 영적 뿌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한국 고유의 영성, 한국 고유의 문화, 한국 고유의 가치관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녀는 더욱 강조했다. 이것은 복고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입니다. 한국이 자신의 뿌리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동시에 현대, 세계의 일원으로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릴수록 더욱 높이 자라는 것처럼 에스더는 이 뿌리의 깊어짐이 언제쯤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 명시했다. 이 준비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의 영적, 문화적 뿌리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는 3월과 4월이 지나면서 실현될 놀라운 일입니다. 에스더는 구체적으로 3월과 4월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3월은 봄의 시작이고 4월은 봄이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3월과 4월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식물이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새로운 생명을 피우듯이 한국도 그동안의 어둠을 이겨내고 새로운 생명을 피울 것입니다. 이는 영적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3월과 4월에 일어날 구체적인 일들을 설명했다. 3월에는 한국의 영적 지도자들이 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선포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단을 초월한 선포가 될 것입니다. 개신교, 불교, 천주교, 그리고 다른 종교들의 지도자들이 한 목소리로 한국의 영적 재건을 선언할 것입니다. 그녀는 계속했다. 4월에는 한국 사회의 여러 층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정치인들, 기업인들, 학자들, 예술가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모두 이 영적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래로부터의 변화입니다. 거대한 조직이 위에서 강요하는 변화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변화입니다. 에스더는 이 변화가 얼마나 광범위할 것인지를 설명했다. 이 변화는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심지어 일상생활의 세부 사항까지 미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하는 방식도 바뀔 것입니다. 생각하는 방식도 바뀔 것입니다. 가치관도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한국의 뿌리를 더욱 깊고 굳건하게 만들 것입니다. 에스더의 예언 중에서 가장 예술적이고 상징적인 부분은 바로 색깔에 관한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2026년 한국의 색깔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색깔은 파란색과 붉은색의 조화를 이룹니다. 에스더는 이 두 색깔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파란색은 한국의 과거, 전통, 그리고 보수적 가치를 나타냅니다. 붉은색은 한국의 미래, 혁신, 그리고 진보적 가치를 나타냅니다.
2026년 한국은 이 두 색깔이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조화가 얼마나 어려운 성취인지를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파란색과 붉은색은 서로 대립하는 색깔입니다. 보수와 진보, 과거와 미래, 전통과 혁신은 항상 충돌해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한국에서는 이 두 가치가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그녀는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파란색과 붉은색은 각각 따로 있을 때는 강렬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섞이는 순간 엄청난 조화를 냅니다. 이 조화를 보라색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보라색은 역사상 왕족과 성직자의 색깔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왕족의 지위에 오른다는 뜻입니다. 에스더는 이 보라색의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설명했다. 보라색은 또한 신비, 영적 각성, 초월을 나타냅니다. 한국이 2026년에 파란색과 붉은색의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한국이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인류가 초월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는 파란색과 붉은색의 개별적 특성과 그들의 조화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했다. 파란색이 개별적으로 있을 때 그것은 매우 차갑고 진중합니다. 깊이 있고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전통, 유교적 가치관, 보수적 리더십 등을 상징합니다. 이 파란색은 매우 강렬한 색깔입니다. 그녀는 계속했다. 붉은색이 개별적으로 있을 때 그것은 매우 뜨겁고 역동적입니다. 혁신적이고 도전적이고 용감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미래, 현대적 가치관, 진보적 리더십 등을 상징합니다. 이 붉은색도 매우 강렬한 색깔입니다. 에스더는 이 두 색깔의 조화에 대해 말했다. 하지만 이 두 색깔이 섞이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대립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라색이 되어 새로운 차원의 아름다움과 강력함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2026년 한국의 모습입니다. 파란색의 깊이와 붉은색의 역동성이 합쳐져서 전 세계가 경탄할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에스더는 2026년 후반 한국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2026년 후반 한국은 보라색으로 빛날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는 보라색이 될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이상이 조화를 이루는 정치, 전통적 기치와 현대적 비전이 함께하는 정치입니다. 한국의 경제도 보라색이 될 것입니다. 안정성과 혁신이 함께하는 경제, 전통적 산업과 미래 산업이 조화하는 경제입니다. 한국의 문화도 보라색이 될 것입니다. 한국 고유의 전통 문화와 현대적 표현이 함께하는 문화입니다. 에스더는 더욱 포괄적으로 말했다. 2026년에 한국이 보라색으로 변할 때 이 색깔은 기존의 미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한국이 그동안 겪어온 파란색과 붉은색의 갈등이 더 높은 차원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방식이 세계에 영감을 줄 것입니다. 에스더는 새 비행기와 보라색 한국의 관계를 설명했다. 세 대의 비행기가 도착하는 것과 한국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사건의 두 측면입니다. 경제적, 정치적, 영적 변화가 한국의 본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녀는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첫 번째 비행기는 파란색의 안정성과 붉은색의 역동성이 함께 작용하는 경제를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비행기는 파란색의 깊이와 붉은색의 혁신이 함께하는 정치를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 비행기는 파란색의 정직함과 붉은색의 용감함이 함께하는 영적 지도자를 만들 것입니다. 에스더는 시간표를 정리했다. 3월과 4월에 한국의 뿌리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파란색의 전통이 더욱 굳건해진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 시기에 붉은색의 혁신도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보라색 한국의 태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녀는 더욱 강조했다.
3월과 4월은 씨앗이 뿌려지는 시간입니다. 파란색 전통의 씨앗과 붉은색 혁신의 씨앗이 동시에 뿌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씨앗이 함께 자라면서 여름과 가을을 거치며 보라색 한국이 완성될 것입니다. 에스더는 2026년 크리스마스를 목표로 한국의 변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년 크리스마스는 매우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쯤 한국의 보라색 변신이 거의 완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 대의 비행기가 도착했고 붉은 세력이 처단되었고 한국의 뿌리가 깊어졌고 파란색과 붉은색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매우 시적으로 말했다. 그 크리스마스 아침 한국의 하늘은 보라색으로 물들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처럼 한국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는 300명은 진정한 크리스마스 기적이라고 외칠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계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이여, 당신의 하늘을 보십시오. 세 대의 비행기가 도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초를 보십시오. 뿌리가 더욱 깊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색깔을 보십시오. 파란색과 붉은색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덧붙였다. 2026년은 한국에게 기적의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어디선가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한국 국민 개개인의 마음 속에서 피어오를 것입니다. 정직함, 용기, 희망, 사랑의 마음이 한국을 이루는 모든 국민의 마음에서 피어오를 때, 그때가 진정한 기적의 때입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지진대 국가다. 환태평양 조산대 위에 놓여 있다는 지질학적 운명 때문에 작은 진동부터 대재앙급 진도까지 일상의 연장선처럼 반복해서 겪어왔다. 사람들은 뉴스에 등장하는 진도 4, 진도 5라는 숫자에 조금씩 무뎌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재난방송에 나오는 일상적인 대비를 하십시오라는 문장을 의례적인 말로 흘려듣게 되었다. 하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그 뒤를 이은 쓰나미와 원전 사고를 겪으면서 일본 사회는 한번 크게 깨졌다. 그리고 그 충격 이후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이 늘 마음 한구석에 남게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도쿄와 오사카, 규슈, 홋카이도 곳곳에서 다음 큰 지진과 관련된 기사와 영상, 칼럼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특정 해, 특정 달, 특정 해역을 지목하며 진도 8 이상이 온다, 도시를 삼키는 화산이 깨어난다는 식의 자극적인 예측도 늘고 있다. 과학자들은 통계와 지질 데이터를 근거로 언젠가 어느 구간에서의 가능성을 말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부터인가 언젠가라는 말 대신 고지라는 말만 붙잡고 불안해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본 인터넷과 일부 종교 영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름이 회자되기 시작한 사람이 있다. 이름은 사사키 히로하루. 일본 국내에서는 스스로를 지진 전문 예언가라고 소개하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부르고 있다. 그는 본래 도호쿠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평범한 건축 구조 엔지니어였다고 전해진다. 어릴 적부터 지진을 유난히 두려워했고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미리 감지하는 듯한 감각을 보였다고 한다. 학교에서 지진이 나면 몇 초 전 창가를 멀어져 복도로 나와 있던 학생이 바로 그였다는 식의 이야기가 작은 전설처럼 전해진다. 성인이 되어 구조공학을 공부하던 그는 30대 초반 동일본 대지진을 직접 겪으면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지진 뒤 수개월 동안 잠들 때마다 비슷한 형태의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 꿈 속에는 매번 지도를 펼쳐놓고 특정 해역과 산맥, 해안선을 끊임없이 가리키는 자신의 모습이 등장했다. 처음에는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꿈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구체적이었고 때로는 실제로 며칠 뒤, 몇 주 뒤에 일어나는 중규모 지진의 위치와 묘하게 겹쳐 보였다. 그는 어느 순간 이 감각이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어떤 경고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일기장 겸 기록 노트에 자신의 꿈과 감각을 꼼꼼하게 적어 넣기 시작했다. 사사키는 자신을 예언가라고 부르지 않는다. 오히려 그 단어를 싫어한다고 말한다. 다만 그는 미리 본 장면들을 어떻게든 전달해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 그가 남긴 기록들에 따르면 그의 비전은 늘 하나의 장면에서 출발한다. 어두운 방, 탁자 위에 놓인 오래된 일본 전도, 그리고 손으로 그려넣은 굵은 선들. 선은 처음에는 얇은 스케치처럼 시작되어 점점 굵어지고 어느 순간에는 지도를 가로지르는 깊은 균열처럼 변한다. 최근 몇 년 동안 그가 반복해서 보았다는 균열은 크게 세 방향으로 뻗어 있다. 첫째는 홋카이도 남쪽과 도호쿠 해역을 타고 내려오는 해저선. 둘째는 도쿄만과 이즈오가사와라 해역 쪽으로 뻗어나가는 남동 방향의 곡선. 셋째는 규슈와 남서제도. 그리고 그 아래에 넓게 펼쳐진 해저, 화산대를 향한 기묘한 호호다. 그 선들이 하나씩 빛나기 시작하면 지도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떨리기 시작하고 일본 열도 가장자리에서부터 붉은 점들이 하나, 둘, 셋 번쩍거린다고 한다. 사사키는 이 장면을 두고 지각이 스스로를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인간의 도로가 오래되면 보수공사를 하듯 판 구조도 일정 주기마다 긴장을 풀기 위한 움직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일본 주변 판 구조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그가 사용하는 표현은 공학자 출신답게 예언자라기보다 점검 기술자의 언어에 더 가깝다. 하지만 꿈과 비전 속 세계에서는 그 언어가 상징과 섞이며 다른 의미를 띈다. 최근 일본 뉴스와 전문 매체에서는 실제로도 도쿄 직하 지진 가능성,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 시나리오, 홋카이도 주변 활성화된 단층 등의 이름이 자주 언급된다. 학자들은 30년 이내, 40년 이내 확률 몇 %라는 식으로 말을 하지만 사람들 귀에 남는 건 곧 큰 게 온대라는 단순한 문장뿐이다. 사사키는 바로 이 고지라는 말이 너무 가볍게 소비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이야기해왔다. 매년, 매 계절마다 고지라는 말만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아무도 진지하게 대비하지 않고 막상 그 고지 현실로 다가왔을 때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가 본 비전 속 일본은 뉴스 자막으로 도배된 화면과 인터넷 속 자극적인 썸네일들로 가득하다. 역대급 지진 임박, 몇 개월 안에 올 수도, 정부 비상, 시뮬레이션 유출 같은 제목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만 정작 사람들의 표정은 무표정하다. 지진 경보 앱은 계속 울리고 소방청의 훈련 안내문이 우편함을 채우지만 일상은 그대로다. 이 무감각과 피로의 층 위에서 사사키는 이번에는 진짜로 다르다는 낯선 떨림을 느꼈다고 기록한다. 사사키가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자주 언급한 내용은 세 갈래의 충격이다. 그는 이것을 세 개의 독립된 사건으로도 보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변화를 세 번에 나누어 경험하는 과정처럼 묘사한다. 첫째, 충격은 해저에서 온다. 깊은 바다, 사람의 눈이 거의 닿지 않는 해구와 해저 단층대. 그는 꿈에서 몇 번이고 고래의 시선으로 바다를 헤엄치는 장면을 봤다고 적어두었다. 물살이 갑자기 멈추고 먼 심연에서부터 미세한 진동이 올라올 때 그의 꿈 속 고래는 방향을 바꾸고 황급히 표면으로 떠오르려고 한다. 그때 물은 이상할 만큼 무겁고 끈적거리며 마치 바다가 스스로 숨을 참는 것 같은 정적이 찾아온다고 한다. 사사키는 이 장면 뒤에는 항상 해안, 도시의 붉은 전멸 등 울리는 경보, 흔들리는 전신주 장면이 이어졌다고 적었다. 그에게 이 첫 번째 충격은 멀리서부터 밀려오는 첫 파동, 즉 해저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판의 움직임이 지진과 쓰나미의 형태로 나타나는 상징이다. 둘째 충격은 도시의 아래로부터 온다. 그는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같은 대도시의 밤 풍경을 반복해서 꿈에서 보았다고 했다. 네온 간판,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불빛, 지하철역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수많은 발걸음. 어느 순간 모든 게 정지한 듯 조용해지고 동시에 아주 낮고 둔탁한 울림이 도시를 통과한다. 마치 거대한 기계가 지하에서 움직이는 듯한 울림.
그의 표현대로라면 발바닥으로 느끼는 공포다. 이 울림 뒤에 지하철 터널 벽의 금, 오래된 빌딩 기초의 뒤틀림, 매립지 위에 지어진 구획들의 미세한 가라앉음 같은 이미지가 이어진다. 사사키는 이 둘째 충격을 지표 가까이 도시에 붙어있는 단층들의 체계적 움직임의 상징으로 이야기해왔다. 셋째 충격은 하늘 아래, 산에서 온다. 여기서부터는 화산의 영역이다. 그는 후지산을 직접 지목하지도 특정 화산 이름을 말하지도 않았다고 가정하자. 대신 눈 덮인 원추형 산, 그 옆으로 펼쳐진 오래된 숲과 호수, 그리고 멀리서부터 검은 기둥처럼 치솟는 연기라는 이미지로 표현한다. 하얀 눈과 검은 연기가 부딪히는 장면에서 눈이 멈춰버렸다는 기록을 여러 번 남겼다고 설정해 볼 수 있다. 산의 옆구리가 갈라지고 작은 분화 구멍이 늘어나며 처음에는 희뿌연 수증기 같았던 것이 점차 진하고 붉은 빛을 머금은 화산재로 변하는 장면이 그의 꿈을 채운다. 이 셋째 충격은 캡을 열어젖힌 듯 지하 깊은 곳에 열과 압력이 한 번에 표출되는 사건으로 해석된다. 사사키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세 충격이 동시에 오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연속되게 이어지는 시나리오다. 앞선 해저의 큰 움직임이 도시 아래 단층의 긴장을 자극하고 그 뒤에 화산계까지 건드리는 식의 연쇄. 이게 과학적으로 정확하냐를 떠나 그의 비전 구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재난의 시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최근 일본과 해외 언론에서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과 연계된 화산 활동 가능성 같은 시나리오를 다루는 기사가 늘었다는 설정을 더해보자. 거기엔 정부 차원 시뮬레이션, 최신 관측 데이터, 판구조 모델링 같은 용어가 따라붙는다. 사사키는 이런 기사들을 스크랩하면서 자신의 노트 옆에 얇은 글씨로 메모를 남긴다. 사람들은 기사 속 숫자만 본다. 하지만 내가 보는 건 얼굴들이다. 그의 예언은 정확한 연도, 월, 날짜를 박아 넣기보다는 이미 시작된 흐름이 어느 지점에서 사람들의 삶으로 직접 내려올 것인가를 묘사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가 인터뷰 형식으로 상상 속에서 말했다고 할 만한 문장은 이런 것이다. 나는 내년 안에, 몇 월에, 어느 지점에서라고 잘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문장은 항상 사람들의 공포를 짧게 자극하고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지금 일본이 구조적으로, 영적으로 어디까지 긴장되어 있는지를 직면하는 일입니다. 엄청난 지진과 화산 폭발이 곧 온다는 문장을 그는 다음과 같이 바꾸어 말하려 할 것이다. 바다와 땅과 불이 동시에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려 하고 있다. 지금 일본은 그 세 가지를 한 번에 상대해야 할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 거기엔 과장도, 안일함도 아닌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대비할 시간이 없을 수 있다는 묵직한 경고가 담긴다. 사사키의 예언 서사의 핵심은 결국 어떤 장면이 보였다는 나열에 머물지 않고 그 장면을 일본 사회에 대한 질문으로 던지는 데 있다. 그는 상상 속에서 이렇게 묻는 인물이다. 도쿄의 어느 고층 빌딩에서, 오사카의 오래된 상점가에서, 규슈의 항구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목소리. 당신은 마지막으로 비상용 가방을 확인한 게 언제인가요? 집이나 직장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어떤 집안 위에 서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가족과 함께 재난 시 어디로 어떻게 갈지 대화를 나눈 적 있나요? 지진과 화산, 쓰나미와 같은 자연의 힘 앞에서 우리 사회는 서로를 어떻게 도울지에 대한 약속을 한 적이 있나요? 2026년을 두고 사사키는 달력의 숫자가 아니라 계절의 숨을 보라고 말하며 몇 번이고 같은 시기를 가리킨다. 그는 특정 날짜를 적지 않지만 기록에는 이렇게 남겨둔다. 겨울이 진짜로 끝나기 전 사람들은 이미 봄을 기다린다. 아직 찬 공기가 남아있는데 거리에는 봄 세일 포스터가 붙기 시작하는 그때 바다 밑의 공기는 정반대로 무거워진다. 2026년 늦겨울과 이른 봄, 대략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를 둘러싼 시점에 첫 번째 큰 파동이 올 수 있다는 식으로 암시하는 표현이다. 벚꽃이 만개했다가 우산들이 줄지어 피어나는 시기. 해가 길어졌는데도 사람들의 어깨는 더 무거워지는 그 주간,
도시 아래에서 낮은 북소리가 이어진다. 2026년 봄비가 본격적으로 내리는 때, 대략 4월 중순 전후를 두고 지하에서 울리는 둘째. 충격이 고개를 들 것이라고 보는 시계 말이다. 매미가 울기 시작했지만 산의 정상에는 아직 눈이 남아있는 계절. 사람들은 여름휴가를 검색하고 아이들은 방학 날짜를 세는데 산은 그때서야 첫 숨을 크게 내쉰다. 2026년 초여름, 6월과 7월이 맞닿는 시기를 두고 불의 기운, 즉 화산계의 움직임이 눈에 보일 수 있다고 넌지시 말하는 표현이다. 그는 이런 문장을 덧붙인다고 상상해 볼 수 있다. 2026년, 일본을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줄은 3개다. 겨울이 완전히 끝나가기 직전의 주, 벚꽃과 비가 겹치는 주, 그리고 매미 소리와 남은 눈이 동시에 존재하는 주. 나는 그 3줄 위에 굵은 밑줄을 그어두었다. 즉, 겨울이 끝나기 전 봄이 서둘러 들어오는 시점, 2월 말에서 3월 초. 꽃잎보다 빗방울이 더 많이 떨어지는 봄의 한가운데 4월 중순 언저리. 여름 소리와 겨울 자국이 동시에 들리는 산의 계절 6에서 7월경. 이 세 구간을 이때쯤 한 번씩 크게 숨이 멈추는 순간이 올 것이다라는 식으로 의미심장하게 칠해두는 방식으로 2026년에 언제쯤이 올지에 대한 그의 예감을 표현해 볼 수 있다. 그의 예언은 종교적 기적이나 극적인 구원담보다는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준비들을 영적 과제로 격상시키는 쪽에 가깝다. 일본 사람들에게 지진 대비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매뉴얼로 배우는 기술이다. 사사키라는 예언가는 그 기술을 서로를 향한 도덕적 책임으로 바꾸어 말하려고 한다. 지진을 피하는 법만이 아니라 지진 후 서로를 버리지 않는 법까지도 준비하자고. 이 이야기를 더 깊이 끌고 가자면 사사키 히로하루라는 인물은 운명론적, 재난관과 선택 가능한 미래 사이 어디쯤 서 있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는 판구조와 화산 활동이 인간의 힘으로 멈출 수 없는 거대한 흐름임을 잘 안다. 동시에 그는 그 흐름 속에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갈래 길이 있다는 것도 안다. 똑같은 규모의 지진이라도 대비 여부에 따라 피해는 전혀 다른 얼굴을 갖게 된다. 똑같은 화산재라도 정보 공유와 피난 계획에 따라 전멸의 상징이 될 수도 있고 간신히 지켜낸 마을의 기억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의 예언은 보는 망할 것이다류의 파국적 선언으로 흐르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은 이제 진짜로 자기 자신과 마주 서야 할 때를 맞이한다는 식의 문장으로 모아진다. 큰 지진과 화산 폭발이 온다는 전망,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수많은 기사와 시나리오와 두려움들이 이미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한 뒤, 그 다음 문장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일본 사회 전체의 몫이라는 식이다. 그의 상징적 이미지를 빌리자면, 이제 일본 열도 지도 위 굵게 그어진 균열선 옆에는 조용히 그려진 사람들의 작은 점들이 있다. 가정의 식탁, 회사 사무실, 학교 교실, 병원 복도, 편의점 카운터. 그 작은 점들이 서로 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면 지진과 화산, 폭발이라는 자연의 거대한 곡선과 또 다른 새로운 도형을 이루게 된다. 그 도형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집단적 자각의 모양일지도 모른다. 미파였습니다.